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리콴유. 70년대는 이광요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상하게 본토 발음을 안 따르고 한자로 얘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덕천가강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풍신수길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리콴유도 이광요였거든요. 청년 결백한 사람의,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의 대명사. 조그만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이끈 그런 사람으로 칭송되어 왔습니다. 박정희와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서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 급기야 부자 세습배. 물론 북한의 부자 세습과는 좀 성향은 다릅니다만, 양상은 다릅니다만, 별세했다는 소식에 29일 날 대통령께서 날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리콴유, 이광요. 도대체 동양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과연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다 하더라도 껌종이가 안 떨어져 있고 휴지가 안 떨어져 있다 하고 마약 없는 청정국가라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인가? 기업은 부자고 정부도 부자고 공무원도 부자인데 서민들은 가난한 그런 나라가 꼭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인가? 강력한 법으로만 유지된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박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콴유, 이광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흔히 아시아적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경제 성장에 네, 있어서. 네. 근데 이걸 정치 경제와 연결시킬 때 이제 하나 유교 규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흔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이 놀라운 경제 성장했던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어떤 일부 유교 학자나 일부는 유교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유교적 윤리가 뒷받침됐다. 예, 그러나 사실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독재자들이잖아요. 예. 대만이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박정희 또는 싱가포르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대만에 하면 되면 장개석. 예. 예.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독재가 경제개발을 앞당기는가?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네. 남미를 봤을 때 경제개발을 한다고 해서, 독재를 한다고 해서 경제개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망조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경제개발의 효율성에서 독재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는 정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제는 리콴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때는 이광요라 그랬죠. 그렇죠. 이광요. 예,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싱가포르 경제성장할 때 독재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직 유일한 길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독재의 길일 경우에 경제는 대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몰락하거나 네. 부정부패가 결탁되면서 한 나라를 나락에 빠뜨렸단 말이죠. 네. 오히려 그렇게 돼서는 싱가포르는 외적 행위로 봐야 되겠죠. 또 반대로 네. 보면은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번영합니다만 그 서민의 삶은 상당히 팍팍하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 싱가포르도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냐 이게 어쨌든 그 강력한 법치인데 그것은 굉장히 그 뭐냐면 이 법치라고 하는 부분은 것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그 개입되어 네.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질서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의미의 민주적 규범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싱가포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일종의 네네. 예, 그리고 그 규모에는
그 돈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 그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에서 또 국가 전체를 다 대상하는 이런 거 하고 또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박정희 같은 경우하고 우리 비교할 때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건 부정부패와 독재가 같이 간 거예요. 네. 예,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냐 부실한 것이 나중에 IMF 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예외적 경우 또 이강렬 싱가포르 자체도 뜯어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부정부패로 나라를 해먹다기보다는 합법을 적인 틀에서 했는데 그 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기들 가족 그리고 몇몇 측근들 합법적으로 다 해먹은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 무엇보다도 사람은 경제 먹을 걸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빈곤은 탈출해야 되지만 뭐 히틀러 치세, 나치 치세, 그 독일의 경제 발전은 정말 눈부셨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것을 독일인들이 지금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 결국 인간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사람 사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의 친일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되어 이례적으로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검증을 의뢰한 결과 최규동 전 서울대 총장 등 8명에게서 크고 작은 친일 행적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교육부는 학교에 배포한 자료들을 회수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고요. 이달의 스승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는 거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한다 그러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오늘 또 보도로 또 재미있게 나왔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것은 예고된 사고입니다. 네. 저희들 알고 보니까 선정 기준과 절차라든지 네. 이것을 그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또 사실에 대한 엄격한 사전 조사와 사후 확인 이런 것들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에 드러난 거죠. 네. 네, 잘 알다시피 뭐냐면 이 선정에 관계했던 한국교육 삼락회라든지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런 것들은 주로 퇴직교장 단체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한국교육의 상층부들이죠. 네. 일선 교사라기보다. 네. 네.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연구원 아닙니까? 예, 네. 여기 뭐 알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국책기관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에서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다는 걸 심사하는 쪽이.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최기동 전 총장의 경우에는 애초 후보에도 안 들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네. 아까 말했지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참가했는데 이분이 교총 초대 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최기동 씨가. 교총 초대 회장이다. 예. 예. 예, 그런 이유로 선정됐다는 말도 있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자의적이지 않겠냐. 후보도 아니었는데 집어넣었다면. 그 다음에 후보가 추천이 2,000명이나 됐다는데 회의 3번밖에 안 했대요. 2,000명이요? 예. 2,000명. 그래서 12명 뽑는다면 우리 방송에서 우리 나가수라든지 나도 가수라든지 뽑을 때 2,000명에서 12명 뽑으면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한번 연예인을 뽑는 데도 그런데.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 문제 이전에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먼저 상식과 실무력의 부재예요. 상식과 실무력의 부재.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 누차한 게 친일면 사전이 다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무슨 얘기냐? 친일면 사전에는 심각한 친일 행위지만 네네. 우리가 기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그것은 심각한 친일 행위가 아니라 그 흠결 사항들 자체가 기념과 대비시켜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전에서 앞으로 추가로 등록될 사람도 있고 또 보류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기념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차히 내기했고 또 이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죠. 해방의 삶의 계책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들이 많습니다만 그 기념관들은 공 외에도 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술을 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친일만이 아니라 사표라고 얘기할 때는 해방 이후의 행적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친일만 두드려졌을 뿐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찍으신 게 역시 한국은 여전히 인류병, 그다음 거물병에 들어 있어요. 거물병. 네. 예, 인류병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뭐든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꼭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대체로 거물이라든지 인류병에 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권력과
뭐냐면 그 연관을 유혹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상당히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뭐냐면 오히려 저는 차라리 교사라면 사필하면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게 일반 평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평교사들 가운데서 살아왔던 분들을 뽑으려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인류병이에요. 건물병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 법관들 중에서도 보면은 물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분도 계시지만 고등법원 그 판사만 하셨고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김홍섭 법관 같은 경우 사도법관으로 이렇게 사실 그 물론 고등법원 판사라고 한다면은 결코 출세를 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예, 그래도 그 대법원장이 몇 명이고 말이죠. 예, 대법관이 몇 명인데, 예,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짧은 생, 그리고 관직의 최고 지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법조인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교감, 교장, 이런 건 행정직이기 때문에 나 끝내 평교사로 정년 퇴임할 거야. 그래서 교단을 굳건히 지킨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뭐냐면 한국 교육의 입시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류 대학교 병하고. 입시병. 네. 오늘은 사실은 그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스티븐슨 암살 의열인가 테러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이번 주에 친일 소식이 좀 많아갖고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당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개방됐고요. 한쪽에서는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또 종편이라 이런 데서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박 시장의 박정희 마케팅의 일환 아니냐고 비꼬기도 하고 제일 흥미로운 점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이나 삶의 지향과는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전에 대선 가도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일단 서울시가 밝힌 공식 명분은 이 건물에 대한 유지 보존 개수의 명분입니다. 는 건축사적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네.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일제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신당도 일대에 건설됐던 문화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뭐 서양식 그리고 일식 그리고 한식 이 세 개가 합쳐진 거라고. 일종의 퓨전 양식이죠. 네네. 네, 퓨전 양식인데 쉽게 말하자면 요즘 비유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옛날에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뒷간이라고 했었죠. 네. 예, 우리 집 앞간이 있었는데 건물 옆에. 예. 그렇군요. 아닙니다. 공중변소부터 있었군요. 집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예. 그 화장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게 요즘 같은 화장실이죠. 실내 화장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로서는. 또는 응접실이나 서재, 식당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뭐냐면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국가문화재에 등록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복원하고 재현공사까지 끝났던 거예요. 그랬군요. 뭐 그 당시에 경성에 이런 문화주택 단지를 몇 군데 두었다고 합니다만. 네네. 그럼 뭐 근대 건축유산 이런 걸 지정하면 되는 건데, 예, 뭐 굳이 박정희 생가로서 의미를 부과를 했네요. 예, 그건 또 하나 또 취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역대 정부 수반 유적 보관 사업, 그러니까 역대 정부 수반이가 대통령 총리 이런 분이죠. 네. 예, 수반의 유적 복원 사업의 하나로서 이게 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축사적 의미뿐 아니라 역대 정부 수반 유적 복원 사업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어떤 겁니까? 예, 이 역대 정부 수반 유적 복원 사업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대, MB 정권 시절이죠. 네. 근데 2008년도에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 건국절 재정 논란 때문에 그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예. 이 당시에 뭐냐면 그 기념 사업으로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사업 추진 취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현대사가 압축된 역대 정부 수반의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의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고 유적지 현장에서 현대사의 출발과 발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고부가 가치 문화 관광 자원을 조성한다. 쉽게 말하면 역사 현장에 대한 보존과 역사 교육, 그다음에 문화 관광 자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좋은 얘기는 다 써 있네요. 역시 그 관에서
발표한 그런 거라 그래서 모르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이제 주무기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는 이제 해당 그 지역이잖아요. 네. 해서 정부 예산을 20 내지 30%를 지원받아서 각 정부 수반집들을 시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네. 이 속에서 이제 그 뭐 30년대 문화주택 의미가 또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정희 생각은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0번 김구 선생 경교장 머무셨던 지금 강북 삼성병원 거기 있습니다만 장면 전 총리 명륜동 가옥, 최규화 전 대통령의 서교동 가옥을 각각 복원해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적도 있고요. 뭐 앞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화장, 윤모선 전 대통령 가옥 등도 복원해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군요. 뭐 글쎄요. 저는 역사 현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건축사적 의미에서는 문화주택 원형이라는 게 상당히 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알겠죠. 근데 이 보존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현재 모습은 58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수리한 거예요. 아, 네. 물론 이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문화주택에. 네. 그러다가 이제 유경수,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가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인데 이것을 네. 문화재 관리를 서울시에다 임했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애초에 문화주택. 그렇죠? 30년대. 네. 아니, 그 위에 좀 개조했잖아요, 좀 부분적으로. 네, 네, 네. 했냐 할 때 원칙이 여기가 살았던 게 1958년부터 1961년까지예요. 쿠데타로 집권하기 전까지. 예, 예. 네. 그래서 요 시기의 모습을 재현한 걸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적인 최고회의 의장이 되면서는 이제 공관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뭐냐면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장모님 혼자 생활했어요, 박정희의.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모인 이경영 여사에서 지금 개축한 부분도 이제 생활 공간이니까 남겨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 건물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조선 총독부 건물도 남겨놔야 된다 입장이에요. 그래야 네. 역사 현장을 알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복원과 재현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한마디로 역사적 인물이 살고 있었고 역사적 평가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왜 여기 뭐 이 신당동 가옥뿐 아니라 네, 역대 정부 수반 유적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아마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자고 한다면 네. 역대 정부 그 수반 유적 보존상의 찬반이 있어도 아마 그 뭐 대부분은 유지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년부터 61년 사이. 네. 즉 박정희 소장 당시죠. 네. 그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회의 의장이 됐다가 곧 옮기죠. 네. 이제 이렇게 된 곳이 역사적 공간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 전두환 옛날 우리 그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 아시죠? 네네네, 궁정동. 네. 1979년 10월 26일 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궁정동은 안 가라고. 예. 네. 자, 그럼 이게 건축물로서 보자면 기능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안 갑니다. 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1.6 사건의 발상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더 크겠어요? 그러게요. 둘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1.6 사건. 네. 발생지로 의미를 더 그렇죠. 부여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또 전두환이 없애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당동 박정희 생가는 건 어떤 의미가 크겠어요? 58년부터 61년까지 살았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5.16 쿠데타 직전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5.16 쿠데타 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역대 수반이라 하더라도 어떤 수반이냐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에도 다 같은 물이 아니죠. 알칼리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산성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그럼 이 갔던 분들의 전언에 따르자면, 네. 전해주는 말에 따르자면, 여기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한마디도 없이 만주국민학교 딱 나왔다, 딱 하나, 이력상. 그 다음에는 상당히 뭐냐, 대한뉴스를 보여주고, 대한뉴스라는 게 사실 어용 방송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때 향수를 이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야전잠바 모자를 서재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외교사절을 방문했을 때 의자가 없어 의자를 빌려왔다는 이런 이야기들. 뭐, 그다 박지일과의 검소한 생활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만 해놨어요. 예, 그렇게 돼서. 사실 뭐냐면, 쿠데타 모의지라는 그 역사 현장이 있잖아요. 청와대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부의 생활과 검소함이라든지 부지런한 업무 활동 이런 것이 있고 게다가 느닷없이 사상계가 한 것도 놓여져 있다 그래요. 장준환 선생이 발행했었던 사상계요? 봤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쿠데타 발상지로서보다는 어떤 그러한 박정희의 어떤 인간적인 삶들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채취가 물씬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사보다는 야사, 예? 예. 그리고 뭐 생활 모습 위주. 그러면 뭐 좀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또는 미화를 좀 꾀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이것이 뭐냐면 서울시의 의도는 어떤지 몰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각지에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추모 사업이 이제 성역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곳곳에서. 그죠? 어디 가서 뭐냐면 인사만 한 것만 하더라도 나무 심고만 놓기 바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욱이나 뭐냐면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부터 국정교과서까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화 역사 왜곡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현직 대통령의 또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런 속에서 이것이 순수하게 과거 역사 정부 수반의 현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 맥락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렇게 되죠. 만일에 지금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점 도서관, 네. 쉽게 말하면 박정희 기념관이죠. 여기를 들리고 생각을 하는 이 코스가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5.16이 받는 반역은 의미가 없죠. 네. 박정희 생가를 그래서 이 박정희 기념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그것을 하기 직전까지 사셨던 것을 보면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맥락으로는 그렇게 가깝게 스토리라인은 안 짜져요. 그렇죠. 네. 원하는 들어서 예. 이 신당동 저택이 있고 옆에 한국 헌정 파괴사가 전시가 돼 있다 이러면 네.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는 한은 박정희 기념관하고 맞물리는 코스예요. 지금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울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그때의 기록들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에서 미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확실한 것은 지금의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있었던 업적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업적을 깎아먹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기서 오는 그런 불합리가 있다는 것. 네, 중동의 네. 바람이 다시 불고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중동에 지금 중국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농민공들. 예. 거기서 판잣집들이 질비하대요. 예. 그 중동에. 이런 데를 젊은이들로 가라고 한다고 하니 이게 참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스티븐슨 암살 의열인가 테러인가인데 2회 방송하기로 했어요. 주제와 제목 선정 취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환 전명훈. 예. 지난 3월 23일 이틀 전인가요? 네. 예. 교과서에도 우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예.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1908년 네. 3월 23일 네. 아침 9시 30분 정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 정구장 앞에서 네. 예,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이 이른바 그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 일제 침략의 일제 한국 대한제국 침략이겠죠. 앞잡이로 아주 이른바 활약하던 미국인 스티븐슨이라고 있어요. 네. 이들을 총으로 쏴서 응징한 사건이죠. 네. 이때 쐈던 세 발의 총성이야말로 한국 민족운동사나 최초의 의열투쟁입니다. 네. 그리고 일제 침략 야욕과 조선독립 의지를 이 의열투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 건 처음이겠죠. 예. 예, 그래서 교과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을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자. 왜냐하면 네. 최근에 다른 뉴스에 묻혀버려가지고. 네. 네네. 참 충격적이에요. 미국 본토에서 미국인을 예, 저 그러니까 동방의 말이죠. 듣보잡 외교권도 없는 그런 반식민지 상태의 두 젊은이가 네. 우연찮게 거기서 동시에 예.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미국인에 대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정의의 관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생물 연대를 네. 보니까 뭐 천수를 누리셨네. 아무튼 그 두 분.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의미는 일제 침략 야욕을 내고 조선인의 저항을 알린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동시에 미국인들의 생각에 테러리스트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테러리즘이다라고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있고 아니다 의열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테러리즘과 의열투쟁은 지금 요즘도 말도 많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이번 개념 정리나 내용 정리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정리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이또 사살을 두고서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고 뉴라이트 교과서는 백권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의열단의 경우도 테러인가 의열투쟁인가 논쟁이 있고요. 최근에는 김기종 씨 리포트 미국 대사에 대한 공격을 두고 말이 좀 많았고 해외로 넓히면 9.11 테러, 알카에다, 가장 최근에 IS도 있고 YS가 아닙니다. IS요. 미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주로 테러범과의 대결을 소재로 삼고 있죠. 테러와 의열투쟁의 차이 뭔가 좀 개념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테러 의열투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경계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네. 왜냐 가치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치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의열투쟁과 테러투쟁의 차이를 첫 번째 방송에서 정리하기보다 네. 이 스티븐슨 암살 사건을 다뤄보면서 이걸 쭉 그 사실들을 이해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순서로 할 때 스티븐슨 암살 사건, 그 다음에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또 의열투쟁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908년이면 지금부터 107년 전 을사늑약 이후에 3년, 그리고 정민칠조약 이후에 바로 다음에 스티븐슨 암살 사건으로 시간여행을 갑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그 스티븐슨은 아니네요. 예, 그 스티븐슨 아니고요. 네. 이름이 더럼 화이트 스티븐슨이에요. 네. 더럼 화이트 스티븐슨. 네, 1851년생이고 네. 1908년에 죽었죠. 네. 공식적으로 미국 외교관이죠. 네, 미국 외교관 한국식 이름도 있어요. 수지킴이 아니라 수지분. 이 가차를 채택을 하면은 한자로 그런 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또 기록이 있다면 최초의 미국인 친일파이자 또 최초로 처단된 외국인 친일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더럼 스티븐슨 이력을 보겠습니다. 1851년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 인구가 참 많은 주죠. 19세 때 오버린 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안 대학, 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법리과 외교학과, 법과 외교학을 공부했네요. 미 국무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1882년 이때가 이제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네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또 조미수호 통상조규가 있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때 미국 공사관에서 1년간 근무한 것이 인연이 돼서 일본에 있는 주1 미국 공사관. 그래서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워싱턴 주재 일본 외무성이 있잖아요. 네네. 외무성 고문에 촉탁으로 고용된 것을 계기로 이 일제 외교 자문역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본은 사실은 뭐냐면 미국하고 최초로 그죠? 조약을 맺어서 문호 개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페리 제독이 한포로 위협을 한 끝에 죄송합니다. 환포 외교. 환포 외교죠. 건파워 이제 디플로마시라는데. 근데 이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대의 조약 관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보냐면 바로 미국과 조약을 한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편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불평등 조약을 당했잖아요. 이 불평등 조약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거를 조선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1876년 조일수호 조약이 있죠. 조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배운 못된 제국주의 국제조약을 노하우를 습득해서 바로 중국이나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당한 불평등 조약을 한편으로는 빠져나가고 체결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멘토가 바로 스티븐슨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의 대외 외교 고문인데 이제 그가 뭐죠? 이제는 뭡니까? 한국 쪽에 한일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이 바로 1884년 이른바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됐던 한성조약이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대한 외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이제 일본 측 정권 대사가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있었어요. 이노우에 가오루가 유명한 있는데, 사람이죠.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대한제국에 이때 대한제국이 아니죠. 예, 조선에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이노우에를 자문해주면서 한성조약 체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걸로 해서 나중에 뭐냐 일본으로부터 우길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우길 승천기의 그 우길. 예. 예.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미국 한포 외교를 통해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운용으로 그 한포를 위협하면서 강화도에서 말이죠. 네. 수호조약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외교관인데 일본 외교의 자문 역할을 한 거네요. 예? 네. 특히 이제 이 스티븐슨의 이른바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1904년 2월달에 발발한 러일 전쟁 이후에요. 러일 전쟁. 예.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뭐냐면 잘 알다시피 러일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먹기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 옆집 아저씨 둘이가 우리 집 안방에서 치고받고 싸운 전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방에다 밥 차려라, 물 내놔라, 안방까지 와갖고는 가서 몽둥이 과자, 재패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연장 들고 와 이렇게 시름시키면서. 자,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일본은 뭐냐면 대한제국이죠. 이때는 대한제국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국의 중립을 선언했어요. 우리는 아무 편도 안 들 거야. 네. 그러니까 일본이 중립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깡패죠. 네. 중립하지 마. 무조건 내 편 들어. 이러면서 뭐냐면 일본의 입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강제 협약들을 체결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04년 8월 22일 날. 그러니까 러일 전쟁 와중이죠. 네.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강제 체결하는데 바로 이걸 기한한 인물이 바로 스티븐슨이에요. 그렇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 제1차 한일 협약 하니까 이제 을사늑약, 우리는 보통 교과서는 1905년 을사늑약만 배우잖아요. 을사보호조약. 네. 근데 이게 제1차 한일 협약은 그 내용이 제목이 길어요. 네. 한일 외국인 고문 초빙에 관한 협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초빙하는 거예요. 외국인 고문 초빙에 관한 협정서. 예, 그 내용을 한번 읽고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예. 거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1.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문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해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설이 윤치호,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뭐 이런 조약이 다 있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핵심은 재정과 외교에 대해서 각각 일본인과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서양인이겠죠. 네. 각 한 명을 두어서 이들의 결재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얘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재정과 외교라고 하면 안 살림과 바깥 살림은 다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을사늑약만 보면 안 돼요. 1905년 을사늑약은 그것을 인증샷한 거라 보셔야 돼요. 좀 더 체계적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가다 다네타로라고 했어요. 맥아더가 아니고. 아, 그래요? 메가다.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에요. 메가다 다네타로. 메가다 다네타로. 목하전인데. 네.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다네타로라는 일본이 재정 고문을 와서 바로 즉시 시행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을 일본 금융으로 완전히 종속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스티븐슨은 바로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1904년 12월 연말이죠. 대한제국 외부 그러니까 외무부 고문관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약을 비준할 수 있게 기한도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지가 카페트 깔아놓고 지가 그러고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05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 이미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고문 정치는 말이 고문, 쉽게 카운셀링이지 이건 토처, 고문하는 거야 대한제국 정부를. 네. 왜냐하면 대한제국 정부는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 고문관들을 통해서만 협의를 하고 이들의 오케이를 받아야만 가능했단 말이죠. 네. 일단 고문관들이 하게 되면 결정한 것들을 대한제국 정부는 못 고쳐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뭐냐면 이 재정과 외교 외에도 대한제국 정부가 자신에서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아시죠? 네.
군사, 경찰, 국내부, 그다음 학부, 문교부죠. 재반 분야의 일본인들을 파견하게 해서 감시 감독해서 사실은 외정과 내정 전부 일본 손아귀 들어와요. 예. 우리가 이걸 바로 고문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감 정치하는데 이 통감 정치의 기본 틀은 이미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은 미국 정부의 외교관이 아니라 대한 정부의 일본이 심어놓은 뿌락지네요. 뿌락지가 된 거네요. 예, 뿌락지 치고도 고급 뿌락지죠. 고급 뿌락지. 예, 에이전시인데.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러일 전쟁 전환 시기에 요 시기에 보면 미국과 일본이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예, 요 시기에 보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스티븐슨이 한 역할 중에 네. 그게 바로 제2차 영일 동맹에 이어서 러일 전쟁에 대한 전후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러일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서 나온 조약이 포츠모드 조약이잖아요. 네. 요때 바로 일본이 한국을 이른바 병합할 수 있는, 집어삼킬 수 있는 길을 트는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뭐 영일 동맹 나오고 포츠모스 조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요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자꾸 이제 역사용어 나오고 요 시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됐어요. 이 러일 전쟁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러시아는 잘 알다시피 유럽으로 진출하려다가 안 됐죠. 네, 거기 그렇습니다. 프로이센 독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독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냐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서쪽으로 진출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크림반도, 흑해, 블랙시 있잖아요. 네네. 흑해 쪽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이때 뭐냐면 영국이 나이팅게일까지 보내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크림 간호사 전쟁. 파견 크림 전쟁에서 네. 나이팅게일이 가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가서 그 진료하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 네. 네. 사실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전쟁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미화 역할은 나이팅게일이 다 해줘버린 예, 거예요. 상당히 미화된 측면이 예. 물론 거기서 나이팅게일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 전쟁 자체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쟁 자체는 아주 그 추악한 전쟁이었고 예, 그게 러시아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으로의 길이 차단되니까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부동항, 겨울에 네.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한 러시아의 그런 그 노력은 그렇죠. 나름 처절했죠. 예,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돼서 중대로 이제 태평양과 그다음에 중국 이게서 뭐냐면 쉽게 1945년사에 뭡니까 시베리아 철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철도. 자, 이런 과정에서 가장 긴장한 게 영국이죠. 네. 그래서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나빴어요. 항상 나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자기가 뭐 나갈 때는 뭐냐면 뭐 이렇게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러시아랑 프랑스. 예. 한편 러시아가 이렇게 올 때 가장 긴장하는 게 일본이죠. 네. 근데 미국이죠. 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 태평양이 있잖아요. 이거 미국의 내해, 미국의 호수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영국, 미국, 일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차피 뜯어먹을 곳은 중국하고 한반도죠. 예, 러시아하고 충돌할 곳은. 그러나 이건 미국과 일본과 영국의 이익 지점이란 말이죠. 네. 이 속에서 뭐냐면 미국하고 영국이 직접 싸우기 부담스러워 러시아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은 게 영일동맹이에요. 영일동맹. 네, 이렇게 1차 영일동맹인데 그다음에 이번 2차 영일동맹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미국과 영국이 부추겨서 네. 러시아가 막 설치니까 저거 누가 좀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다. 야 일본 네가 좀 한번 고쳐줘봐 하니까 일본이 나 싫은데 했어요. 네. 예, 그때 글로벌 지어주면서 돈을 툭 줬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링에도 올려버렸어요. 이게 러일 전쟁이에요. 아, 이게 러일 전쟁이 일본만의 그런 의지로 성사된 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배우의 그 뭐냐 세컨 봐준 사람이 바로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무기 돈 이렇게 대주면서.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근데 러시아도 싸우면서 그래도 프랑스의 도움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프랑스도 속으로는 러시아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당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를 과정이 러일 전쟁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2차 영일 동맹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는 2차 영일 동맹보다 먼저가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1905년 7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각각 너 필리핀 가져 우리 조선 가질게. 예, 그다음 만주와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대신 일본은 필리핀에 있어서 미국의 지위를 우위와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훔친 물건들이나 앞으로 훔칠 물건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서로 도둑놈들끼리 확보하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잖아요. 예. 자,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죠. 미일 관계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일 동맹이 고쳐지면서 해서 뭐냐면 뭐예요? 2차 영일 동맹이 1905년 8월 달인데 네. 나
형,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한테 나 형 이번에 싸우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돼요. 정말로 러시아한테 이긴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그 희생을 예, 상징적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 상처뿐인 승리예요. 퉁퉁 부어가지고 뭐냐면 영국하고 미국한테 입이 툭 튀어나와서 나온 거야. 나 이렇게까지 형 아저씨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데? 조선을 먹겠다. 보국하겠다. 영국이 그래 네 고생 많았다. 오케이. 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한 게 2차 영일 동맹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이군요. 자, 여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이 뭡니까? 포츠모스 조약은 미국과 하는 거잖아요. 멸진쟁이 할 때 바로 보국을 만든 것을 국제 승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스티븐슨이 코치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카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각각 필리핀과 조선에서의 우위를 확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작물 거래하고 영일 동맹을 통해서 보호국화 승인하고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보호국화를 국제 승인 뭐 이런 건데 일본이 조선을 이른바 보호국화하는데 국제관계 특히 서구 제국주의인 미국과 영국의 동의를 받아내는 스티븐슨이 이걸 결정적으로 큰일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한마디로 하면 공범이죠. 공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점입 가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1905년 이또 히로부미가 뭐 스티븐슨이 상당히 그 유리하잖아요. 왜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가장 유리한 발언은 제3자가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슨을 만나가지고 을사늑약과 대한제국 합병을 정당하게 해서 수많은 친일 발언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또의 앵무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 1907년에 우리 헤이그 특사 사건에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때나 또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미칠조약. 체결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카운셀링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시 대한제국의 사람들, 우국지사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러나 이건 뭐죠? 이건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외교관인데, 그것도 바로 이게 뭐냐 응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고대 정치적 책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겠군요. 예, 뭐, 그건 사실 정보에 빠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러한 친일 발언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신문에 보도되면서 대중적 분노를 쌓게 되는 과정에서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의교가 나온 거군요. 예, 그 1907년까지 이 일련의 그 행보에서는 대한제국의 지식인이나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가있던 사람 중에서 지식인층들, 한국인, 일단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분노도 대중적 공분을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바로 1908년 3월 달에 스티븐슨이 미국에 오면서예요.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서부터 일련의 발언들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대한제국과 그다음에 이른바 일본의 보호국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 대한제국을 피하고 일본의 이른바 보호 통치를 옹호하는 발언하고 이것이 재미 한국인들 알려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 친일 발언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미국에 있었던 재미 한국인들이 특별히 더 예민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이 재밌는 게 어병대장 이인영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재외 국민에게 보내는 선언문이 바로 스티븐슨 담배에 함께 도착하는 겁니다. 이 양반 저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의병 해산했던 그 양반 아닙니까? 예, 물론 그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인영이라는 분은 잘 알다시피 1895년에 을미여병 아시죠? 예,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때 일으키고 1907년에는 정미여병 때는 13도 창의군 대장이 됩니다. 전국적 어병 지도자죠. 그래서 이분이 관동창의 대장으로서 걸기해가지고 1907년에 관동창의 대장, 그러니까 강원도죠. 관동이면. 할 때 각국 영사관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고 어병은 순수한 애국단체니까 열강은 이를 국제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전한다는 거죠. 이런 경문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말하듯이 13도 어병연합부대를 해가지고 조직해서 1908년 1월 달에는 바로 동대문을 진격하지 않습니까? 허위를 선봉자로 세웠어. 동대문 바깥에. 흔히 말하는 서울 진공작전이죠. 허위가 이제. 그러다가 뭐냐면 이 진공작전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왕십리까지 왔다가, 그죠? 그러다가 뭐니까 지금 왕산로죠. 서울에. 왕산 허위. 허위의 그 호가 왕산이죠. 예, 근데 뭐냐면 바로 그 직후에 서울 탈환 전투가 실패한 직후에 이인영 이분은 부친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냐면 3년상을 치르겠다고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예. 의병장이 3년상 치르겠다고 사임을 해는 이런. 예. 그래서 대신 왕산 허희 선생이 이제 사령과 지휘를 맡아서 싸우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허희는 그 사형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3년상을 치르면서 은시한데 이인영은 1909년에 3년상을 다 못 치렀어요. 예. 충청북도에서 체포돼가지고 사형 선고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왕산 허위의 자손들은 까레이스키가 돼서 그렇죠. 저 중앙아시아로 흩어졌다가 겨우겨우 후손이 한국 정부와 연을 닿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분의 후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유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참 홀대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후문을 좀 듣고 싶어서. 그다음에 그 후손인 허은 여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회고록이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이것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년 전에 다시 해서 작년에 다시도 추가 발간했어요. 아무튼 왕산 허위 선생은 기계를 잃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돌아가셨고 이인영은 의병장이 부친상 때문에 3년상 치르겠다고 사임한 다음에 결국은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고 아무튼 이분 명의의 경문이 스티븐슨이 탄배에 함께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경문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 경문의 내용이 바로 동포들이여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조국에 우리를 바치고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네. 그대들은 야만스러운 일본인들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웬다. 즉 일본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알릴 것. 네. 이런 호소와 함께 그다음에 행동 규범도 있었어요. 뭘뭐서 행동하라. 일본인의 첩자들, 동조자들, 야만적인 군인들은 모조리 처치하라. 일본 군인들이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이 내용들은 보면 상당히 엄정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티븐슨은 조선을 빨아먹은 흡혈귀라고 한다면 그 흡혈귀를 퇴치할 주문서가 같은 배에 온 거군요. 예, 그러니까 흡혈귀와 함께 흡혈귀 제거 설명서가 온 셈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주의 한인 사회가 지금 스티븐슨 발언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소개하겠지만 계속 들끓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와서 못할 말이 없잖아요, 스티븐슨이. 네. 대한제국 한국 영토도 아니니까. 예, 자기 앞마당이니까. 예, 그래서 분노가 끓고 있는데 경문에 또 고무가 되겠죠. 네. 이러면서 드디어 행동이 옮기기 시작하는데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이민단체 공립회라고 있어요. 예. 공립회하고 태동의 회원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일본과 일본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 즉 바로 스티븐슨이죠. 네. 에 대한 아주 격렬하게 욕을 막 했겠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바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스티븐슨 만나봐야 되겠죠. 네. 공식 얘가 정말 어딘지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미국의 온 스티븐슨하고 한인들이 일절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조건 경무 왔다 해서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븐 정책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할 때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의사가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장인한 전면 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그런 의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보자, 지금 짧게나마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안포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러일 전쟁 직전에 터진 용안포 사건이 결정적인 전쟁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용안포 러시아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용안포에 네. 러시아 군대가 또 오니까 일본이 그걸 핑계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요거 어릴 때 보니까 함석헌 선생 때 용안포 사건에 대해서 자기 해고록에 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시애니님께서 물어보신 거고요. 러일 전쟁의 배경을 보면 중국의 의화단 사건에서부터 러시아 제국 군대가 만주에 주둔하고 이게 미국, 영국, 일본 크게 자극시켰고 이 와중에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서 근데 용안포에 쉽게 얘기하면은 러시아가 들어왔고. 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건 제국주의적 설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네. 지들 입장으로 얘기한 거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이 있는데 오른쪽 집에 있는 무시무시하게 우리 집 근처가 어슬렁거린다. 그것들이 뒷집에 있는 악당이 또 자기 집 개를 풀어놓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은 맞지만 해석을 우리가 조율해야 된다. 결국은 남의 집 앞마당에서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서양 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써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다 러시아나 영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권과 만주에 대한 거, 한반도에 대한 거, 일본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테러리즘이라는 말에서 이제 또 적용이 될 거예요. 예, 과연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그런 의거가 테러인가 아니면 의열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